자, 이번에는 263쪽 괄호 5번 종계보수의 지급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계보수 지급 시기는 지금까지 별말이 없었어요. 법에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만들어졌냐면 종계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으로 정합니다. 약정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따로 약정을 두지 않았어요. 약정을 정하지 않았으면 언제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 지급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뭐죠? 잔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날 그렇습니다. 약정이 있고 약정이 없을 때는 지급이 완료된 날 종계보수를 지급하는 겁니다. 잔금 처리할 때. 자, 그 다음에 가로 6번 보수의 종류해서 종계보수 실비가 나와 있습니다. 실비 부분은 나중에 종계보수 먼저 하고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니까요. 자, 먼저 종계보수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종계보수는요, 파란 2번 종계보수 실비 한도 등 그 바로 밑에 써져 있습니다. 현재 종계보수 체계는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져 있죠. 주택의 종계보수 실비 한도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를 정하고 주택 외의 종계 대상물 종계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현재 종계보수의 시스템을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어요. 주택의 종계보수와 주택 외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주택 외로 구별하여 각기 다른 기준을 두고 있어요. 이때 주택에는 뭐도 포함한다고요? 부속 토지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취지는 뭔가? 주택과 주택외를 구분하여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종계보수는 좀만 받아라. 그러나 주택 외에는 좀 받아도 돼.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그럼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요. 주택 외에는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직접 정하고 있어요. 네?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요율과 한도액은 뭐를 보셔야 될까요? 조례를 보셔야 돼요. 조례를. 네? 자,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에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이 가이드라인 범위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에서 주는 가이드라인이 바로 가로 1번에 나와 있어요. 거기 1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나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 겁니다. 우리 법조문은 단독 중개를 중심으로 써진 거예요. 종계보수가 100만 원 났으면 각각 1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균분하게 받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 일방입니다. 쌍방 아닙니다. 시험에도 몇 번 나왔죠. 일방 한도는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얼마? 매매나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얼마요? 1000분의 9 이내. 그렇죠? 딱 1000분의 9입니까? 1000분의 9 이내입니까? 이내라고 돼 있어요. 임대차 등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등은요. 임대차 외 나머지 것들 전세계약을 저당권 설정계약 체계를 알선했다. 전부 다 등에 해당합니다. 1000분의 8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조례로 정합니다. 무조건 1000분의 9, 1000분의 8이 아니라 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례는 서울시조례, 경기도조례, 강원도조례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기본 큰 틀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조례는 시도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구체적인 요율, 한도액을 외우실 필요까지는 있다 없다? 없어요. 시험 볼 때 다 제시가 됩니다. 다 제시가 되니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뭐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조례를 볼 줄 아셔야 되죠. 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령만 잠깐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참고하시라고 서울시 조례가 들어와 있어요. 참고로 265쪽을 보시면 별표 1 보세요. 중간에 주택의 종계보수 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매매 교환과 임대차 등으로 구분하고 있죠. 무엇을 중개했느냐, 매매 교환인가 임대차 등인가에 따라 표를 달리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
5천 이상 2억 미만, 2억 이상 6억 미만, 6억 이상 9억 미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 불편해서 거기에 구간을 보통 현재 서울시에서 내놓는 그 조례는 요거를 기본 베이스로 하되 표를 더 새롭게 만들어 갖고 내놨는데 거기 표 바로 밑에 보면 비고란 있죠. 비고란 1번, 2번, 그 다음에 동글백 1번에 점 하나가 있습니다. 9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분의 9 이하 이게 있죠. 지금 현재 표로는 4단계인데 그거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몇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5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 자, 마지막이 6억 이상 9억 미만이고 그 다음에 9억 이상 있다고요. 9억 이상은 일종의 고가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고가주택이니까 좀 세게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다시 표로 와서 상한요율이 1000분의 6, 1000분의 4, 1000분의 5, 1000분의 4, 그 다음에 6억 이상 9억 미만은 1000분의 5, 그리고 9억 원 이상을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1000분의 9예요. 주의하실 건 거기 보시면 그냥 요율이에요, 상한요율이에요, 상한요율이에요. 최대 받을 수 있는 요율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요율 범위 안에서 합의로 정하는 금액을 보수로 받는 겁니다. 무조건 이 금액을 이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도액이 있는 경우가 있네요.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 범위 안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번엔 임대차 정을 봅니다. 마찬가지 구간은 4구간입니다. 그런데 구간을 하나 더 만들면 6억 이상을 고가주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하, 같은 고가주택이어도 매매교환과 임대차 등은 기준이 다르다. 매매교환은 얼마 이상이야? 고가주택 9억. 임대차 등은 6억 이상이면 고가주택이에요. 그리고 상한요율도 임대차 등은요. 아까 국토교통부령에서 임대차 등은 1000분의 8을 넘을 수 없다. 1000분의 8 이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1000분의 8이 최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고가주택이냐에 따라 1000분의 9가 될 수도 있고 1000분의 8이 될 수도 있고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 범위 안에서만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택입니다 이렇게 나오면은요 조례를 보셔야 되고 조례를 보시면 무엇을 중개했는가, 매매 교환인가, 임대차 등인가,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인가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적용하는 요율도 따져보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 범위 안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다 따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택의 경우니까 조금 더 나온 김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택은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달라요? 지금 보니까 주택의 소재지하고요. 주택의 소재지는 강원도 강릉에 있는 아파트를 서울시 강남구 중개사무소에서 중개했어요.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자, 이때는 강원도 강릉에 소재한 아파트를 서울시 강남구에 사무소를 둔 업자가 중개했다. 이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적용할까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입니다. 그리고 주된 중개사무소, 분사무소가 서로 다릅니다. 근데 분사무소에서 송사시켰어요. 그때는 분사무소 시도 조례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온 김에 하나 더 해봅시다. 지금 주택과 주택 외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외에 대해서 이제 알아봅니다. 주택 외는 뭐예요? 주택이 아닌 나머지 모든 것들이다. 그 말에 나머지 모든 것들. 그러면 뭐 상가, 토지, 임야, 농지, 사무소, 공장, 광업재단, 임목 전부 다 뭐예요? 주택 외입니다. 주택 외. 예? 그래서 중개보수 계산하실 때는 가장 먼저 따지실 게 뭐예요? 가장 먼저 따지실 게 물건의 성질이 뭔가를 따지셔야 돼요. 주택인가 주택 외인가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주택입니다. 이건 국토교통부령으로 직접 정합니다. 그 국토교통부령에 가서 보니까 또 이걸 또 나눠놨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1000분의 9 이내의 범위 내에서 협의로 정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바꿨어요. 이걸 나눠놨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기타하고 나눠놨어요.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기타로 나눴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또 매매나 교환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1000분의 5 이내의 범위 내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임대차 등은요 얼마요? 1000분의 4 범위 내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는 1000분의 9 이내의 범위 내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사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종계보수를 뭐로 받았냐면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공부상 용도가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이에요. 업무용 시설은 주택 외예요. 따라서 1000분의 9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받았어요. 1000분의 9까지 받을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았어요. 아니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쓰는데 왜 이거를 공무상 용도를 적용해서 오피스텔 주택 업무용 시설로 해서 1000분의 9를 받느냐? 이거 문제가 있다. 현실하자. 그래서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요. 비록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업무용 시설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라면 마치 주택처럼 취급해서 받자. 그래서 매매나 교환은 얼마? 1000분의 5, 임대차 등은 1000분의 4.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려면 조건을 만족하셔야 돼요. 거기 보면 무슨 조건을 만족하셔야 되는 건가요?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려면 어디 있나요? 주거용 오피스텔. 263쪽에 보시면 263쪽에 보면 맨 밑에 가로 2번 오피스텔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거기서 주거용으로 쓰려면 부엌이 있어야 돼요. 화장실, 목욕 시설이 있어야 돼요. 예? 부엌하고 화장실, 목욕탕이 있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요거는 매매 구하는 1000분의 5, 임대차 등은 1000분의 4까지 받자. 그런데 그 범위에 벗어나는 것들, 예를 들어 주거 전용 면적이 120이다. 네? 목욕탕이 없다. 이런 것들은 뭐다? 그냥 오피스텔이다. 그래서 1000분의 9 이내의 범위 내에서 협의로 정하는 금액을 보수로 받습니다. 자,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게 새로 하나 생겼습니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고려하실 게 물건의 성질이라니까요. 만약에 토지다 이렇게 제시가 됐어요. 토지면 어디에 속해요? 주택 외, 그 중에서도 기타에 속합니다. 상가다 뭐 이렇게 제시가 됐다니까요. 사무실이다 이렇게 제시가 됐어요. 그럼 기타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것저것 가린다 안 가린다 안 가린다 돈은 딱 감고 1000분의 9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입니다. 토지다 그러면 매매 중개든 임대차 중개든 전세 중개든 저당권 설정 중개든 금액이 크든 적든 묻지 않아요. 한도액 같은 것도 아예 없어요. 돈은 딱 감고 1000분의 9 이내의 범위 내에서 협의로 정한 금액을 따라서 최대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그럼 1000분의 9겠죠. 상가의 매매를 중개했다. 상가의 임대차를 중개했다. 상관없다고요. 금액이 적든 크든 상가다. 그러면 돈은 딱 감고 뭐요? 1000분의 9. 그런데 만약에 상가가 아니고 주택이다. 그러면 매매인가 임대차인가 구분해 가면서 이것저것을 따져보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주택과 주택의 용도가 혼합되는 경우가 있어요. 복합건축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3층짜리 상가주택을 사고 팔았어요. 이거를 업자가 중개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2층까지는요. 1, 2층까지는 상가로 쓰이고 3층은 주택으로 쓰여요. 용도가 혼합된 복합건축물입니다. 이때는 상가 부분은 주택 외로 받고 주택으로 쓰이는 부분만 주택으로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 건물의 전체 성격이 무엇이냐? 전체 성격에 따라 좌우가 됩니다. 그럼 결국은 뭐가 좌우할까요? 면적이 좌우하겠죠. 전체 중에 주택 부분이 몇 분의 몇? 2분의 1 이상이면 뭐로 본다? 주택으로 봅니다. 2분의 미만이면 주택 외로 봐요. 이때 기준점 2분의 1 이상이라고 했어요. 이상이면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네? 미만이면 주택 외. 그러면 똑같이 주택 부분도 100제곱미터, 상가 부분도 100제곱미터예요. 똑같은 100이면 기준점 이상이니까 그 건물의 성질은 뭐로 받는다? 주택. 따라서 주택의 중개보수 기준을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택의 경우에는요, 조류를 정합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에 가서 보면 중개보수 실비 요율 및 한도표가 있어요. 그 표대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 외에는 뭐죠? 국토교통부령으로 직접 정하고 있어요. 그 중에 특히 기타는 1000분의 9 이내의 범위 내에서 협의를 받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 표에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업자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의뢰인 입장에서도 불편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도 상가 부분은요, 표에 안 나와 있으니까 도대체 얼마나 받아야 되는 거야? 잘 몰라요. 또한 업자 입장에서도요, 여기 나와 있지 않으니까 법조문을 보여주면서 보세요. 상가는 1000분의 9 이내의 범위 내에서 협의를 정합니다. 이게 불편하고 번거롭고 고객은 불안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주택 외에 대해서는 이 범위 안에서 최대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기가 실제 받고자 하는 상환율을 그 주택의 중개보수 실비율 및 한도표 그 표 밑에 명시해라. 그래서 그 표시된 한도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현대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는 1000분의 7까지 받고 임대차 등은 1000분의 6까지 받겠습니다. 상가는 1000분의 8, 상가 매매는 1000분의 8, 임대차는 1000분의 7까지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상환율을 거기다 표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표시된 상환율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대부분의 경우는 뭐라고 표시할까요? 나는 애초서부터 고객의 부담을 경감시켜줘야지. 그래서 원래 최대 1000분의 9까지 받을 수 있지만 나는 1000분의 6만 받을 거야 라고 표시했어요. 그렇게 표시해서 손님한테 1000분의 6만 달라고 하면 손님들은 나의 진심을 모르고 그냥 1000분의 6을 주려고 한다. 또 깎으려고 한다. 또 깎으려고 해서 피곤하다 그 말입니다. 차라리 그러므로 아예 1000분의 6이라고 표시하지 말고 1000분의 9라고 표시하고 깎아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1000분의 9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다시요. 주택 외에 대해서는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상환율을 표시해야 돼요. 그리고 표시된 상환율을 초과해서 받으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주택과 주택 외를 구분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교과서로 와서 263페이지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264쪽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보면 중개보수와 부가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가세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뭐라고 써졌냐면 결론적으로 개공은 중개보수와 실비의 부가세를 별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없고 간이가세자는 공급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징수할 수 없다. 결국 일반 과세자만 별도의 부가세 받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보충해서 부가세 관련 국토부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바뀌었어요. 지금은 과거에는 사업자를 낸 일반 과세자는 중개보수에 부가세를 따로 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따로 받을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법제처가 법령 해석을 바꿨어요. 그래서 기존의 국토부 유권 해석과는 정반대로 전문가인 법제처에서는 국토부하고는 다른 유권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그 논리적 전개를 해놨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논리 전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결론만 시험 혹시 나온다면 지금까지 부가세 관련해서 부가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이 정도만 나오지 어떤 논리책에서 받고 안 받고 이런 건 나온 적이 없으니까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결론은 뭐라고 돼 있냐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공이 주택의 중개보수는 별도로 부가세를 수령하여 부가세를 받을 수 있고 그 둘을 합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초과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례입니다. 유권 해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충에 나와 있는 유권 해석이 바뀌었다는 거
법제처가 금년 1월 20일자로 정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는 물론 간이 과세자도요. 그렇습니다. 종계 보수에다가 부가세를 붙여서 받으실 수 있다.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론 돋보기는 서울시 조례입니다.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로 가시고 그러면 266쪽으로 갑니다. 종계보수 이제 구체적인 계산입니다. 계산에 대해서 쭉 써놨습니다. 가로 1, 가로 2, 가로 3, 가로 4, 가로 5, 가로 6이라고 써져 있네요. 그 다음에 가로 7, 가로 8, 가로 9 써져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하나씩 봅시다. 자, 이제 범위에 대해서는 알았고 이제 구체적인 계산 문제, 산수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몇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중개보수를 구하시려면 먼저 거래가액을 구하세요. 그 거래가에다가 요율을 곱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돈을 산출액이라고 하고요. 아까 주택 경우에는 한도액이 있었어요.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 범위 안에서만 보수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한도액 범위 안에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거래가액을 구해봅니다. 거래가액을 구해봅니다. 당연히 뭐요? 매매는 매매대금이, 전세는 전세금이, 임대차는 임대차 보증금이 거래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가로 3번 교환을 먼저 합니다. 교환의 경우에는 뭐라고 블라블라 써졌는데 뭐를 기준으로 한다? 큰 거를 기준으로 한다. 사실 교환은요. 뭔가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뭐 해석에 따라 주장하는 바에 따라 여기 이것저것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을 목적으로 공부하니까 시험을 기준으로만 교환은 적은 거, 큰 것을 기준으로 하세요. 네? 교환은 뭐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큰 거. 사실은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교환을 합니다. 뭐하고 뭐를 교환하나요? 나는 아파트를 사는데요. 단독주택하고 교환을 한대요.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보니까 아파트 가격은 얼마냐면 2억 1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단독주택 가격은 1억 9천만 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가치가 다른 이 두 가지 물건을 바로 맞교환하는 경우는 사실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경우는 없죠. 이 바보들이야? 하나는 2억 1천만 원짜리인데 하나는 1억 9천짜리인데 맞바꾸는 경우는 없죠. 현실적으로는 그냥 맞교환이 들어간다. 보충금이 지급이 된다. 이 양반은 단독주택이 1억 9천밖에 안 나가니까 맞바꾸려면 2천만 원 보충금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등가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큰 거라는 게 사실의 경우에는 발생할 여지가 있다.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바보들끼리 거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바보들끼리 거래요. 맞교환 안 됩니다. 그러더라도 취지는 뭐다? 업자 입장에서는 내게 유리한 걸 적용해라. 자, 생각해보면 지금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2억 1천만 원짜리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기면서 동시에 1억 9천만 원짜리 단독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두 번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만 받는다. 그렇다면 뭐로 받는다? 네게 유리한 걸로 받아야 되겠다. 업자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설사 부등가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보수는 뭐를? 고액을 기준으로 해라. 근데 사실은 이거 말고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편의상 이렇게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물건의 성질이 똑같은 걸끼리 교환으로 해놨지만 아파트 2억 1천만 원짜리하고 단독주택이 아니고 상가 1억 9천짜리라면 이건 방법이 달라지죠. 이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현재 법조문에 없고 시도 조례도 없어요. 다만 유권에서 또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시험에는 100만 년이 흘러도 그런 건 시험에 나올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심심하면 한번 읽어보거나 연구할 대상이지 우리 수험에 공부할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예를 들었지만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2억 1천만 원짜리하고 1억 9천만 원짜리하고 이렇게 바꿨다. 이때 뭐를 기준으로 하는가? 2억 1천만 원을 기준으로 보수를 계산해서 받는다. 요거 한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 물건의 성질이 다르거나 이런 건 아예 읽지도 쳐다보지도 마시라 그 말입니다. 법에도 안 나와 있고 조례도 안 나와 있는 것은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그나마 유권 해석도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 하나만 뭐만 큰 거를 기준으로 만다. 요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유권 해석 이런 거는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요? 가로 2번 임대차에 월세가 있는 경우 이게 이제 시험에 엄청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뭔가요? 그렇습니다. 임대차인데요. 보증금만 있는 게 아니라 월세가 낀 임대차를 중개했다 그 말이에요. 에? 월세가 낀 임대차. 에? 월세가 있는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임대차를 중개했을 때 중개보수 산정 방법입니다. 그러시면 보증금 플러스 어떻게 월세 곱하기 100을 하세요. 차임 곱하기 100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에요. 그러면 다시 간다고요. 뭐를요? 곱하기 70으로 다시 가세요. 취지는 뭐예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했어. 그런데 5천만 원 미만이야. 그렇다면 부자 임차인이다. 가난한 임차인이다. 가난한 임차인이다.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했는데도 5천만 원 미만이 되면 가난한 임차인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시켜주자.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특별히 요율 체계를 달리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율은 그대로 적용해야 되니까 다시 계산해서 금액 자체를 다운시켜주자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곱하기 70으로 다시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2천만 원이고요. 월세가 40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중개보수 산정을 위한 거래금액은 2천만 원 플러스 월세 40만 원 곱하기 100. 그러면 얼마인가요? 6천만 원. 예? 이때는 5천만 원 이상이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6천을 보수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삼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가 2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조건을 바꿔봅니다. 20만 원 곱하기 100. 그럼 얼마인가요? 4천. 4천이면 어떻게? 5천 미만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간다. 다시 간다. 다시 가요. 얼마로? 곱하기 70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럼 2천은 14, 1,400이 2천 합치면 중개보수 산정을 위한 거래 금액은 얼마가 된다? 3,400이 되는 거예요. 이때 물건의 성질이 주택이든 주택 외가 됐든 묻지 않습니다. 물건의 성질은 불문하고 월세가 낀 임대차 경우 중개보수를 구하는 요령은 같아요. 자, 이렇게 구해진 중개보수에다가 이렇게 구해진 거래 금액에다가 주택이라면 주택의 길을 가시면 되고 주택 외라면 주택 외의 길을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7쪽입니다. 거래가 둘 이상인 경우가 있죠. 거래가 둘 이상입니다. 뭔가요? 자, 가로 4번 갑니다.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세의 거래가 동일기에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뭐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뭐만요? 매매만 적용합니다. 동일이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동일이 몇 번? 3번. 3번 나옵니다. 이때는 뭐만? 매매만. 무슨 말입니까? A하고 B하고 무슨 말인가 살펴봅시다. A하고 B하고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갑이 중개를 합니다.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입니다. 자, 그런데 A가 B에게 집을 팔았는데 아파트를 팔았는데 매매와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 말입니다. 네? A가요 집은 팔았지만 당분간 직장 때문에 여기 눌러 살아야 됩니다. 애들 학교 문제 때문에 당분간 눌러 살기 위해서 매매와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럴 수 있죠. 자, 이처럼 동일 물건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세의 거래가 동일기에 이루어졌다. 이걸 모두 다 갑이 중개했다. 이때는 어떻게 받는다? 각각 받는다. 임대차로 받는다. 평균가로 받는다. 큰 거로 받는다. 매매로 받는다. 매매로. 매매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동일 물건이 아니거나 동일 당사자가 아니거나 동일 기회가 아니라면 그때는 각각 받는 겁니다. 동일 3번 만족했을 때만 매매로 받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겸용 건축물의 경우는 아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 중에 주택 부분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로 가시면 됩니다. 가로 6번 분양권의 경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매매 중개하는 경우 많이 있지요. 그렇죠? 분양권 매매 중개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자, 이때 중개보수는 어떻게 받을까요? 그렇습니다. 총 분양가 플러스 프리미엄이 아닙니다. 판례에 의하면 거래 당시 주고받는 대금을 기준으로 해서 중개보수를 받으시면 돼요. 무슨 말입니까? A가 가지고 있는 분양권을 B에게 넘겼고 이거를 갑이 중개했어요. 총 분양가 얼마짜리냐면 3억짜리입니다. 계약금 5천 들어갔고 중도금 5천 들어간 상태고 지금 A가 프리미엄을 4천 요구를 했어요. 자, 이와 같은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갑이 중개했습니다. 중개보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받으시려면 뭐죠? 그렇죠. 거래가액을 구해내셔야 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중개보수 산정을 위한 거래금액은 거래 당시 주고받는 대금을 기준으로 해요. 거래 당시 주고받는 대금이라면 뭘 말할까요? 지금 A가 이미 납입한 돈이 계약금 중도금 1억을 납입했어요. 그리고 A가 B한테 프리미엄 4천을 요구했고 B가 응했어요. 자, 그러면 A는 B한테 얼마 받을 수 있나요? B는 A한테 얼마 줘야 되나요? 기 납입한 대금에다가 프리미엄까지 보태서 주기로 했으니까 1억 4천이 지급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분양권 매매를 중개했다. 보수 산정을 위한 거래금액은 기 납입된 대금에다가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이 됩니다. 즉 1억 4천이 되는 거지 총 분양가 플러스 프리미엄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조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서울시 조례 같은 데 보면 융자가 있는 경우에는 융자금도 거래가액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래 당시 주고받는 대금, 기납입된 대금에다가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270조 가로 7번 서로 시도 조례가 다른 경우는 이미 말씀드렸죠. 주택의 소재지가 중개사무소 소재지하고 서로 다릅니다. 이때는 어디 기준? 사무소 소재지 기준 시도 조례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8번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가 다릅니다. 근데 분사무소가 성사시켰으면 분사무소 조례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9번 권리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권리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권리금은요 일단 거래가액에 놓지 않아요. 보증금 2억, 월세 300, 권리금 8천짜리 임대차를 중개했다. 이때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중개보수 산정을 위한 거래가액을 구하는 거지 거기다가 권리금은 놓지 않습니다. 권리금은 뺍니다. 자, 그런데 권리금 양도 양수할선했고 대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권리금 양도 양수할선은 중개가 아닙니다. 따라서 중개보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도 양수할선을 했으니까 대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뭘로? 합의로 정한 금액을 보수로 받으실 수 있다. 합의로 정한 금액을 보수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영수증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서 단 한마디 멘트도 없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론 돋보기 현금 영수증도 참고만 보세요. 우리 법조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거니까. 자, 그리고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았을 때의 제재와 효과. 이제 곧 공부하겠습니다만, 다 이어지는 금정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 초과해서 받으시면 1년의 1천 형사처벌이고, 이와는 별개로 금정으로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효과도 곧 이어서 내용이 중복되니까 거기서 다루면 될 겁니다. 이번에는 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비는 실제 들어간 비용을 말합니다. 실비는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실비는 어떻게 받느냐? 실비는 주택의 중개보수하고 똑같다. 아까 주택의 중개보수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뭐로 정한다고요? 시도 조례로 정해요. 실비도 마찬가지, 주택의 중개보수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자, 그런데 실비는 국토교통부령에 가서 보니까 두 가지 종류의 실비가 있어요. 하나는 권리관계 확인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가 있습니다. 교과서 263쪽으로 와서 다시 보면 가로 6번에 동그라미 2번 실비가 있을 거예요. 중간에. 자, 그래서 개공께서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또는 반환점 이행에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아, 실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구나. 권리관계 확인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가 있고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입니다. 흔히 말하는 예치 관련 실비가 있어요. 자, 이때 권리관계 확인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는 누구한테 받느냐면 이전 의뢰인에게 받고요. 예치 관련 실비는 누구한테 받느냐면 취득 의뢰인에게 받으실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 봅시다. 우리 확인 설명 의무라는 거 공부하셨어요. 개공은 취득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을 하셔야 돼요. 확인 설명하려면 조사 확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교통비, 숙박비, 또 공부, 발급 내지 열람 비용 발생합니다. 이 비용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들어간 비용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매수 임차 의뢰인이 한 번 더 현장 가보고 한 번 더 등기부 확인해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언론 생각에는 권리관계 실비는 취득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현실의 경우에는 A의 물건을 팔아주기 위한 일종의 영업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네 물건을 팔아주기 위해서 얘가 조사 확인 활동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된 영업비용입니다. 따라서 네가 부담해라. 주의하셔야 돼요. 권리 둔법칙 222 해서 이전 의뢰인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네? 권리관계 실비는 권리관계 실비입니다. 권리관계 조사 확인 활동하다가 비용이 발생됐다니까요. 매도 임대 의뢰인처럼 이전 의뢰인에게 받는 거예요. 또 하나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 예치 관련 실비입니다. 우리 이건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기를 예치 과정에서 예치금 지급보장이라는 조치로서 보증 설정하고 보증보험료 등이 발생합니다. 누구에게 받을 수 있다? 예치 제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 누구요?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예치 관련 실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치는 예치치 그래서 취득 의뢰인이라고 기억하세요. 그러면 말장난은 어떻게 할까요? 권리관계 실비 그래놓고 취득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붙여봅니다. 안 돼요. 또는 이렇게 묶음습니다. 권리관계 실비 또는 예치 관련 실비 묶어놓고 모두 다 이전 의뢰인에게 받으실 수 있다. 이런 식의 말장난만 주의하시면 돼요. 권리관계 확인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는 릴리 이전, 반환채무 이행 예치 관련 실비는 취득 의뢰인에게 받으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그럼 시도 조례까지는 읽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시도별로 다를 테니까 그런 건 쳐다볼 필요도 없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개보수 부분에 대한 공부를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 273조 금지 행위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